네, 이제 그 2부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세 분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각각의 뭐 서울시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기업, 그 다음에 특히 소비자 분야에서 콜센터에서 어떻게 AI가 적용돼서 기업을, 서울시정을 또 그 소비자 생활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잠깐이나마 좀 맛봤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AI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으면 또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더 변화시킬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세 분들하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앞에 김영현 팀장님께서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전환이 뭐 10년 앞당겨졌다 이런 말들이 많이 했거든요. 혹시 뭐 요거에 대해서 우리 김 팀장님이 또 어떻게 느끼시는 건지, 또 서울시는 과연 코로나 때문에 또 AI라는 신기술 도입이 좀 빨라지는 경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결국에 원초적인 그 본능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전에는 대면 사회였다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예전에 대면 사회에서 했던 것 행동 양식 그대로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의 좀 발전이 좀 빠르게 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있었지만 활성화가 안 됐던 것들 회사 일을 좀 축소해 보자면은 뭐 재택근무라든가 온라인 미팅 그리고 원격 교육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뭐 재택근무를 하든 원격 회의를 하든 온라인 뭐 교육을 하든 결국엔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은 초연결 요새 5G 얘기 나오는데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상에서 다양한 지능형 서비스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회의를 하자고 하면은 당연히 회의록을 기록하는데 회의록을 기록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구별해내면서 회의록을 기록하는 AI가 필요할 것이고요. 뭐 재택근무를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 상에서 이 사람의 근태가 어떤지 당연히 확인하고 싶어 할 텐데 상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능형 서비스가 필요할 테고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전에 썼던 행동 양식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상황은 비대면으로 바뀌니까 이에 따라 가지고 많은 업체들에서 뭐 온라인 미팅 앱만 보더라도 뉴스의 기업들이 책바르게 막 내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AI 기술, AI 서비스를 좀 더 빠르게 좀 전환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랑 또 재단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두 가지 발표랑 그다음에 구체적인 진료 AI 소개해주셨는데 혹시 그와 좀 구체적으로 서울 시민들이나 저희 시민들한테 서울시가 적용한 AI 솔루션 구체적인 거, 또 아니면 지금 앞으로 도입할 게 있는지 뭐 하나만 좀 얘기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적용한 거는 오늘 발표되게 가고요. 다만 준비 중에 있는 거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올해 좀 시범 적용할 때 공사장에 CCTV를 설치합니다. CCTV 설치해가지고 뭐 대형 공사장이 아니라 중소형 공사장, 왜냐하면 그게 좀 안전과 관련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소형 공사장에 CCTV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에 유해가 되는 것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계가 가가지고 알람을 빨리 울려주는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요. 또 하수관로 벼랑 탐지처럼 교량이 있습니다. 근데 교량 밑에는 이제 시민들이 지나가겠죠. 그 오래된 교량에서는 막 뭐 콘크리트라든 이런 게 좀 떨어지면은 시민들의 안전에 유해가 되니까 교량에 대해서도 결함이 있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사람이 직접 사다리 차를 타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두들겨 보고 결함이 있는 점을 체크해 봤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드론을 날려가지고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인공지능이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그것도 올해는 데이터를 쌓고 내년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좀 건강과 관련해가지고
복지 추천 서비스 그리고 뭐 치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저희 디지털 플랫폼이 내년에 출시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청년들에게 각가지 좋은 정착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도 개발할 것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준비하고 기획하고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분 좀 궁금하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까 AI 관련 서비스 하나 아까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25개의 구가 있는 거죠. 예. 언제 뭐 저녁에 그게 실제 오퍼레이션 되는 때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시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AI를 가지고 이제 남은 자치구들 가서 저희가 한번 써보시라 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좀 해야지 좀 전파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기존에는 사람이 다 그 발로를 검사했는데 AI가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사람도 하고 AI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놓치는 부분을 AI가 발견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옆에 우리 기업에서 우리 정 팀장님 좀 마이크 받아주시고요. 또 우리가 금방 아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DX가 흔히 말하는 디지털 전환이 10년, 5년 당겼다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좀 느끼고 그런 변화는 느끼고 있나요? 그 팬데믹 하고 나면 사회 변화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중세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스트가 성행이 되고 나서 나타난 현상은 보건 시대가 붕괴되고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짧은 내려보면 이제 사스라는 게 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면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보편에 대해서 많이 사용들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19가 와서는 비대면 무인화가 시작이 됐고 아마 이제 팬데믹에 나타난 현상이라 그런 현상들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 감염병을 피하기 위한 그 일상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그 생활보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런데 예시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무인화됐던 옛날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무인화가 있었는데 편의점, 그다음 세탁기, 그 빨래방, 그다음에 심지어 아이스크림 가게뿐만 아니라 그 도끼 도너츠나 그 외식업체까지 무인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비대면도 이제 화상회가 일상화가 되셨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됨에 따라서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DX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고 그런 이제 비대면 무인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AI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RPA, 자동화 기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계나 이제 고객 트렌드를 들여다보면 아까 이제 소재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대면 무인화 관점에서 문화에 대해서 풀어보면은 아까 이제 콜센터에 대해서 무인화와 그 상담, 기계화와 상담의 협업, 그다음에 AICC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기 위한 방법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아니면 그 AI를 이용한 컨택 센터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화두는 지속될 것 같고 그것들이 좀 더 빠르게 확산되는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 팬데믹 이후의 문화 현상으로 좀 더 빨리 계속돼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를 보니까 CCAAS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 맞아가지고 뭐 이아스, 파스, 사스 해가지고 뭐 서비스로 제공하는 뭐 파스는 플랫폼 애저 서비스,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CCAS는 컨택 센터 애저 서비스들이거든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존에 이제 옆에 이제 카카오에서 말씀하셨지만 클라우드 기반 안에서 이제 운영 어플리케이션들을 올려놓고 그런 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컨텐츠 센터뿐만 아니라 AI 기능들도 많이 탑재가 돼서 그 서비스를 초기에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 없이 월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산업들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CCAS 관련해서 KT 얘기 해주셨는데 국내에 뭐 다른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해외 동향으로 AWS는 커넥터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의 형식들이 있고 옆에 있는 카카오에도 아이커넥트 서비스인가요? 네, 그 서비스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KT하고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 AWS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개에서 다 클라우드 사업자들입니다.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올라갈 텐데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컨텐츠 센터 서비스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국내에서는 네이버, KT, 클라우드가 경쟁하면서 해왔다는 구조이고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AWS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국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쟁 그런 것도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의사님께서 마이크 코로나로 인한 기업들의 변화 어떻게 실험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좀 많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환경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AI 관련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내놔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AI를 보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정제하고 활용하고 학습에 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때는 어떠실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아이폰이 뭐 새롭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뭐 디자인도 똑같고 기능도 비슷한 것 같고 라는 좀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AI 기술들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번역도 자동으로 하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에 있는 텍스트를 그냥 다 불러가지고 번역까지 하는 거는 그 안에 정말 많은 AI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은 결국 이용자한테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인데, 이 경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좀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들은 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쟁에서 이기고 좀 저희의 서비스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1초라도 더 단축시키고 인식의 오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최근에 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변화입니다. 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외국의 모 인사가 DX가 10년을 앞당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저희도 막 썼는데 언론도 있고,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코로나가 DX를 얼마나 앞당겼다고 보세요? 우리가 뭐 외국 사람들만 뭐 추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사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몇 년 단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단축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화상회의를 예를 들어가지고, 화상회의라고 하면은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를 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안에서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되고 화면 안에 있는 뭐 영상을 돌린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재택을 하고 있을 때 제 뒤에 있는 사생활 영역을 좀 가리기 위한 이런 것들도 분명히 단순하게 제 뒤에 있는 뭐 화상회의를 할 때 제 뒤에 배경을 날리는 게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이것도 다 AI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을 하고 배경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배경을 어느 정도로 이제 처리를 하느냐, 얼마나 사람의 모양을 정확하게 이제 화면에 이제 인식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이기 때문에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환경들에서 기술의 발전을 엄청나게 촉진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 좀 우리 저기 재단에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재단에서 캐나다에 가서 학회에서 관련 기술을 발표한 걸로 들었어요. 캐나다는 또 AI 성지인데 거기 유명한 제프리 힌턴 교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 스마트 도시들의 인공지능 개발 뭐 동향에 된 것이 뭐 팀장님이 그때 뭐 발표할 때 느낀 것 좀 어떤 것 느끼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우선 저는 그때 캐나다를 가지 않았고요. 저희 팀원이 대신 가서 발표를 좀 진행했습니다. 다만 이제 여쭤보시는 것이 세계 뭐 인공지능 동향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결국엔 데이터가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뉴욕에서 아마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전 세계 최초로 데이터 거버넌스를 세워서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힘을 좀 보탰고,
그래서 2020년도에는 택시 위에다가 센서를 답니다. 어떤 센서냐면은 IoT 센서를 달아가지고 뭐 온도를 수집하든 습도 이런 것들 수집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가지고 택시들이 뉴욕시를 지나다니면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모아지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에서는 결국 거기도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것인데 거기서는 여러 가지 정부 서비스를 하나의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도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은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라이프 SG라는 명칭인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을 구성하고 집을 사고 병원을 가고 뭐 관련된 금융 각가지 모든 행정 서비스를 한 포털 사이트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비슷한 서비스를 두바이나 그리고 뉴질랜드 여기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우리 서울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아마 내년 중에 이제 구축을 할 텐데 서울도 그런 비슷한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항저우에서는 시티브레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아마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가 첫 번째 페이지였고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두 번째 페이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마찬가지로 CCTV 영상을 이용을 합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도로의 정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까지 사건 사고가 뭐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해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기존보다 더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고 그리고 교통 트래픽 잼이 좀 발생을 하면은 그 교통 체증을 좀 없애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진행형 서비스를 항저우시와 알리바바 두 기관이 좀 협업해가지고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희 사님한테 우리 글로벌 기업들 한번 좀 보고 싶은데요. 아까 얘기하셨는데 카카오의 글로벌 플레이 중에서 뭐 경쟁사나 현장에서 보시기에 우리나라 수준이라든가 글로벌 기업으로 비교했을 때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솔직히 그 글로벌 어느 기업과 경쟁을 해도 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AI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글로벌 기업에 비해서 저희 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구성은 많이 열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이런 경우와 또 비교를 했을 때 데이터 활용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에 우수한 인재들이 다 모여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그 글로벌의 이제 뭐 챌린지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안면인식에 관한 챌린지였는데 그 모든 경쟁사들을 다 뚫고 1등을 차지를 했던 거여서 저는 분명히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고 이거를 바탕으로 충분히 좀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팀장님, 저희가 AI 활용에서 좀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많이 사례를 얘기해 주셨는데 또 관련해서 또 AI가 또 우리 아까 고 이사님이 인간에 뭐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업무를 또 집중하게 해주고 어시스턴트 기술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 활용과는 그래도 분명히 아까 우리가 이 콘택트 센터로 보면 인력을 줄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AI 관련도 소개해 주셨는데 사람을 좀 대체하는 부분이 AI가 분명히 있거든요. 더 그만큼 데이터에 참여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 활용 현장에서 느끼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가 사실 원천 기술은 미국보다 안 되지만 활용은 우리가 더 세계 퍼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또 사이드 이펙트 그런 어떤 인사이드 대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뭐 대응책이라든가 준비책 활용과 그런 사이드 이펙트에 대한 어떤 대응책 같은 게 필요한 같이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대체한다는 의미는 맞는데요. 근데 대체하기보다는 이제 보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담사라는 직업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뭐 감정노동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겪는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들여다볼 때 그걸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쪽 인력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코스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상담사라고 키워드를 쳐보시면 항상 2,000개씩이 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구인난이 시달리고 있는 직종이 그 직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슷하게 라이더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비대면하고 무인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이 많이 활성화됐잖아요.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만큼 수급을 못 받기 때문에 이제 AI를 활용한 그러니까 보이스봇 이런 것들이 생기 활성화되었다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용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려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 어시스턴트라든지 이제 업무들을 도와주는 툴들이 많이 지원됐다고 보시는 게 그렇게 좀 봐주시는 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이제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 무인화는 문화적 트렌드로 계속 자리를 잡을 거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 온라인 산업과 관련돼 있던 종사자들의 수는 계속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상담사도 그렇고 라이더도 그렇고 그다음에 포털에 종사하시는 분, 프로그램 개발자도 요새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일들의 생산성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AI 기반의 보시라든지 업무 지원 프로그램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이종의 이제 BPO라고 하는 것들은 업무를 아웃소싱 해줄 때 되게 뭐 상담 아니면은 비서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해주는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BPO 업무 중에 아까 이제 보시나 그런 보이스봇 챗봇과 같이 그런 녀석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확장시켜주고 지금은 이제 상담사가 도와주고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지도 AR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라든가 그 다음에 언어 학습시키는 것들 그런 봇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시장들에서 사람들이 좀 더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상담법과 관련되고 AI를 학습시키는 그런 영역으로 직업군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AI는 데이터를 많이 보고는 그 노동집약자 상황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데이터를 많이 보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데이터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 회사가 이제 통화 트래픽이 한 600만 건씩 쌓인다고 아까 소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데이터를 빨리 잘 쓰려면은 모을 때부터 잘 모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스키마를 잘 잡고 그 용도에 맞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모을지에 대해서 체계를 잡고 모았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많이만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그 어차피 재단이나 서울시 자체에서도 이제 AI 사업에 관심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데이터를 모을 때 어떻게 잘 모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은 데이터를 어떤 정책 연구에 어떻게 활용될 거를 좀 고민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잘 모으시는 모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돼 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보시기에 데이터를 잘 모으는 뭐 사례가 좀 있을까요? 어떻게? 빅데이터보다 굿데이터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주 이제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아마존에서 나오는 이름이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그 AI는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아까 카카오에서 만드신 아나운서 성우 목소리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희 회사 몇 번이 딱 전화해 보시면은 사람인지 들어오시지 금방 아십니다. 근데 그게 이제 데이터를 잘 모았냐 못 모았냐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려면은 감정을 단어로 정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사람이 기쁘다, 뭐 이제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학습을 시킬 때 잘 정제될 수 있도록 유형별로 해놨다면 빨리빨리 학습을 시킬 수 있었을 텐데요. 많이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조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늦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용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시면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AI가 내리는 답이 100%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의 한 종류이고요. 학습을 통한 그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지
근데 지금 이제 AI라고 하면은 이제 영화 속에 나와 있는 뭔가 아이언맨의 자비스라든지 뭐 터미네이터의 뭐 스카이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이 AI가 뭔가 다 직접적으로 결론을 다 내려가지고 인간을 통제한다라는 좀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요. AI는 결국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하냐에 따라서 때로는 결과값이 매우 부정확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뭐 AI 판사가 뭐 어떻게 판결을 잘못해가지고 뭐 형량이 이렇게 나갔다라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AI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가 좀 더 문제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AI가 제가 이제 조력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AI는 사람이 하기 어려운 아까 뭐 하수관로 같은 데 들어가서 찍어서 이걸 분석해서 그 결과값을 결국 사람한테 보내주는 거고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연산을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가치가 있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라고 사람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AI하고 사람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제가 이제 2돌 된 아기가 있는데요. 아기가 정말 신기한 게 강아지를 보고 이게 뭐 말티즈인지 비숑인지 또 비슷하기도 하고 뭐 다르기도 하는데 둘 다 똑같이 강아지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책에 나와 있는 시계하고 실제 시계를 보면서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시계라는 걸 인지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키려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이게 같은 강아지라는 거를 설명을 하거나 같은 시계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걸 설명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바라보는 장점과 약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AI가 어떤 정도의 결과값을 주는지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방향성을 잡고 가면은 이런 좀 뭐 사이드 이펙트라든지 좀 애로사항들을 많이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